이번 주 승부. 예, 원래 3부에 이번 주 승부 3부에서 많이 보내드렸죠. 그런데 이번에는 김봉신 부대표 한 분만 나와 계시기 때문에 오늘 4부에서 김봉신 부대표와 함께 이 여론조사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봉신 여론조사인데 과연 이 코너명이 마음에 드는지는 제가 좀 이따 직접 물어보고요. 자, 제가 김봉신 부대표 소개해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부에서 제가 문재인 정권 때도 2인 체제로 운영된 경우가 있었나 이 부분을 찾아봤는데 문재인 정권 때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수정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부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봉신입니다. 첫째, 마음에 들어요? 글쎄요. 예. 우리 박재 PD님이 좀 그 마음에 별로 안 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그거 알아서 좀 해주시고. 두 번째, 이 부대표가 된 게 이사하고 이게 승진이에요, 아니에요? 승진은 승진이죠. 승진은 승진인가요? 예. 아, 승진은 승진이다. 그럼 뭐 은은 왜 붙여요 거기? 아니 그러니까 뭐 하는 일은 똑같아가지고. 아, 하는 일은 똑같아. 예. 아니 물론 뭐 승진하면 된 거지 뭐. 감사합니다. 월급 좀 많이 받아요? 그것도 이제 대단할 게 없어가지고요. 아, 그것도 예, 별로 예. 대단할 게 없다. 예, 이거는 제가 볼 때에는 이 승진턱을 내라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내겠습니다. 미리 방어를 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막이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여론조사 민심의 흐름을 알아봐야 되는데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1%포인트 떨어졌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떨어졌죠. 근데 이제 뭐 1%포인트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떨어졌다라고 하기보다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이제 문제는 25가 별로 이렇게 좋은 수치는 아닙니다. 23. 이거 누가 좋은 수치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총선 직전에 3월 마지막 주에 이제 34였다가 총선을 끝나고 나서 23까지 무려 이제 11%포인트 하락한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반등의 포인트를 잡고 있질 못합니다. 그래서 23, 24였다가 21까지 빠졌다가 다시 26해서 지금 25까지 왔는데요. 이게 단기 이제 상승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저점인 21을 확인을 하고 한 30% 선까지는 올라와 줘야 되는데 지금 25%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26 됐다가 그게 4월 한국갤럽 기준으로 4월 셋째 주부터일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4월 셋째 주 23으로 빠졌다가 지금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고요. 박스권인데 이게 이러다가 확 빠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23까지 빠질 때 이제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이제 많이 분포하고 있는 그런 그 지역이라든지 연령대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빠졌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이제 뚜렷한 회복세가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도 뭐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이제 뭐 그렇고 진보 중도는 그렇다 치고 보수 성향이신 분들의 지지세라도 좀 업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다. 사실은 그 중간에 뭐가 있었느냐면 북한의 이제 오물풍선과 관련된 도발에 강경 대응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도 지난주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조금 올랐잖아요. 미세하게 올랐는데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는 이게 확 오를 수 없다. 오르는 정도로 따지면 30% 중반이라든지 40% 선에 다 닿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안보 이슈로도 그 정도까지는 효과가 없다라는 게 밝혀져서 25 정도 오를 정도로 이제 안보 아주 강경한 그런 메시지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게 안 돼요. 25대에서는 35, 4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부족하죠. 더군다나 영일 만에 이제 해저 유전 거기까지도 나왔는데 이게 국민적인 신뢰도가 이게 올라가고 있지 못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없어. 경제에 대해서 이제 부응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거고 안보 얘기 나온 거고요. 외교 행보가 있었고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거든요. 대통령이 보여줄 수 있는 카드가. 그런데 이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은 안타깝게도 대통령실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카드가 효과가 없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자칫 실수하면 이것마저도 깨진다. 여러 가지 카드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제 생각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 돼요. 원래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전략가들이 많고 했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최근에 대통령실과의
이 뭐라고 할까요? 소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해서 대통령실에서 그것을 자양분 삼아서 또 국정 운영의 토대로 삼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어떤 그나마 이제 보수 성향이신 분들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지는 데서 효과적인 어떤 그런 전략 전술을 마련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일선에서 물러나신 건지 아니면 기용되고 있지 못한 건지 저는 거기에도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걸 내가 해요? 이걸? 저 지금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예. 한국갤럽이 6월 28일 오늘 공개한 여론조사고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조사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부정 평가가 어떻게 되죠? 지금 이번 발표에서 대구 경북이 42, 긍정이 42, 부정이 43인데요. 대등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거가 있기 직전을 보면 상당히 높았죠. 49대 이제 39. 그 전에도 이제 50%대도 있고 2월 달에는 62도 나왔었습니다. 긍정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40%대에서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총선 끝나고서는 35까지 빠졌다가 지금 미세하게 다시 회복해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40% 선에서 40% 내외에서 이제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안방 그러니까 텃밭은 이거는 완전히 뭐 자갈밭이 된 거고 안방도 지금 무너지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거는 사실이고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 쪽에 그 고관여 지지하시는 분들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사실은 영일만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쪽에서 또 대통령 행보가 있었죠. 그쪽에 총선 끝나고 처음 지방 행보가 이제 대구 경북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쪽 가서 이제 개발을 약속하고 했는데도 지금 이게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효과가 있었다면 지금 50%를 넘어줬어야 되거든요. 대구 경북에서. 그러면서 전체 대통령 긍정률을 견인해서 30%에 와닿게 올려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밑에서 상방 압력으로 쳐줬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이유는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의 지방 행보 그리고 거기에서의 개발 약속 이런 것들이 대통령 긍정률을 올려주는 데에 재료가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렇게 되면 신뢰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뭐 요새 어제 오후부터 이게 이슈가 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논란 이것도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죠. 이게 폭락의 재료가 되진 않더라도 점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난번에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 잘해 주셨을 때 대통령의 메시지가 굉장히 갖는 그리웠나 봐요. 그립네요. 예. 야, 예. 방송 하나 또 생기게 생겼네. 아유, 예. 예, 아주 그냥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제가 아주 기억하고 있는 건 뭐냐. 대통령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그 진중함이라는 게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본다면 이게 참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어떤 대화로서 이게 이런 대화가 나왔느냐라는 것은 대통령실은 물론 부인하고 있어요. 이게 부인하고 왜곡되고 예. 왜곡됐다. 뭐 예. 이렇게 얘기 입장이죠. 근데 언론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마치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보수 성향이신 분들조차도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의 메시지로는 이런 것들이 이게 사석이라고 해도 그렇고 그런데 공직자 대 공직자 이게 뭐 주요 3부 요인에 들어가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의전서의 리와 이후의 만남이죠. 예. 대한민국 뭡니까 1, 2등의 만남인데 거기에서 나올 만한 과연 이야기인가라고 했을 때는 가슴 아프게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과연 어느 수준까지냐 이런 것들이 의심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폭락은 아니지만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왜 떨어졌어요? 국민의힘이 31%, 더불어민주당이 32%더라고요. 안타깝네요. 네. 뭘 잘못했길래 그렇죠?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은 1인 정당이다 이런 소리 듣고 이게 올라갈 소재가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줬던 지금 보면 바닥을 쳤거든요. 27에다가 살짝 올라와서 32가 된 건데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바닥을 쳤다. 이 바닥을 칠 때 제 느낌에는 원구성에 있어서 지나치게 이제 독자 행보를 많이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약간 좀 더불어민주당이 좀 뭐랄까요, 협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어떤 욕구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국민의힘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 저는 이겁니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여당이기는 하지만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약간 좀 실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당만을 따졌을 때 정당 지도가 어디서 가장 많이 빠졌느냐라고 봤더니 40대에서 국민의힘이 15%포인트 빠졌습니다. 이게 5차 원을 넘어선 변동이거든요. 40대라고 한다면 그 대한민국에서는 좀 허리가 되는 세대이고 뭐 가장이기도 하고요. 그 민생 문제에서 민감하고 자녀들을 키우거나 또 어르신을 모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런 분들이 지금 경제활동을 한참 하시는 분들 중에서 빠지고 있다라는 거는 국민의힘이 좀 더 민생에 좀 더 가까워야 되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마치 108석을 가지고 최상병 특권 같은 그 야당에서 민심을 얻고 추진하는 것들에 그냥 방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대통령실에 대한 방탄의 역할만 하고 있다든지 이런 비판에 그냥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떤 프레임을 강조해서 민생의 이슈를 뭘 가지고 가는지, 지금 또 이제 방학 아니겠습니까? 방학 되면 이제 대학생들 중에서는 해외 나가는 그런 대학생들도 있겠지만 또 못 나가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대학생들도 있는데요. 그 산업 현장에서 지금 불도 나고 그리고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뭐가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8석이면 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민생 문제 또 청년들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문제 이슈를 선점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청년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 지금 노동 현장에서 힘들어한다고 한다면 여당이 나서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얘기들이 안 나와요. 아니 야당이야. 그 견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차상표 특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게 이제 또 여론에서 받쳐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한다고 한다면 여당은 여당의 어떤 그런 몫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아닌가. 이거는 뭐 끌려다니기만 하고 108석이 적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면 한 10몇 석밖에 안 되고 한 대석밖에 안 되는 당들도 민생 의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108석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땐 국민 여러분께서 가려운 데 긁어주셔야지. 대통령실에서 나오신 분 같이 말씀하시네. 아니 근데요. 그 이번에 그 여론조사에서 또 하나 차기 당대표 조사 있었죠. 예. 자, 이것만 봤을 때 여론조사 전문가로 판단할 때 결선 투표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국민의힘 말씀 주시는 거죠? 국민의힘. 아니 뭐저 더불어민주당이야 뭐 한 명 나오는데 뭐. 저는 뭐 간당간당 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 따지면은 결선을 안 가고 그냥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다.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거는 사실은 당심이 80%나 반영이 되는 그런 그 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거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84만 이 책임당원 그분들께서는 사실은 윤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또 이제 당심 100%였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민심을 20% 반영하면서 그러면 민심 당심 동조화 현상이 더 셀 거냐 아니면 윤심에 의한 추동력이 더 셀 거냐. 요거에 의해서 판가름이 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제 느낌으로 총선을 지나면서 윤심에 의한 영향력 보다는 민심과 동조화되는 그게 조금 더 작년보다는 더 나타날 거다. 작년 그 전년보단. 그러니까 작년이라는 거는 지난번 전당대회. 예, 지난번이요. 예. 네. 그때 그러니까 결국은 당심이 동조.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원들의 전략적 마인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얘기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럼 두 가지입니다. 예. 대선 주자급이냐라는 걸 먼저 볼 거고요. 하나는. 두 번째는 지방선거 승리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두 가지를 볼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대구 경북이라든지 영남권이 이제 전체 책임당원의 40%인데 이분들의 민심도 사실은 수도권이라든지 충청에서 좀 이겨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가 하나.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머지 분들보다는 거기에서 호소력이 있었어요. 지방선거를 바라본다든지 하면. 그다음에 나머지 네 분과 비교했을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선 주자로서의 중량감이 약간 더 셉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으로서는 득점 포인트가 훨씬 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뭐 근데 이재명 대표는 뭐 연임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죠? 그렇죠. 예, 연임은 뭐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뭐 연임이 아니고 그 다른 분들이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중량감 있는 후보는 없다라고 봐야죠. 김두관 전 지사도 나온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예. 얘기도 있는데 좀 봐야 되겠죠. 예. 다음 시간까지요. 예. 코너 이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월요일 날 이제 우리 김봉신 이사님 월요일 날 모시고 금요일 날은 계속 이번 주 승부로 하는데 이번 주만 이렇게 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관님, 김봉신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